한 달 정도 미뤄둔 주제인데 러시아 문학의 SF 소설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SF 하면은 아시다시피 사이언스 픽션을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읽을 때 사이파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페큘러티브 픽션, 그러니까 사변 소설이라고 이제 약간 애칭, 별칭처럼 애칭이라기보단 별칭이네요.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문단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순문학이 있고 그것과 구분되는 장르 문학이 이제 있고, 그럼 장르 문학 안에 뭐 판타지라든지 SF라든지 스릴러라든지 탐정 소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가지고 순문학하고 좀 별도로 취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은 딱히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이른바 순문학 작가도 SF 소설을 쓰고요. 그러니까 김영하도 SF 소설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한강 소설이 아주 리얼리즘 소설이 아니거든요. 되게 몽롱한 판타지 같은 그런 소설도 꽤 있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역사 소설도 쓰는 거죠. 소년이 온다 이런 것처럼.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순문학에서 이렇게 순문학 장르 거기에 들어가는 소설로 읽는 많은 작품 중에 스릴러, 뭐 탐정, 범죄 소설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밀하게 사실 구분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구병모의 파과 이런 거, 그 늙은 할머니 킬러가 나오는 이제 소설인데 저는 문체가 좀 접수가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음미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역시나 또 대박 터뜨렸던 건데 손원평의 아몬드 이런 것들도 그건 제 재밌게 읽었는데요. 굉장히 장르 문학적인, 옛날 같으면 이제 그렇게 평가받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천에서도 소개를 했었는데 문지역 작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장르 문학으로 소설을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본인 계속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순문학의 자장으로 예컨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정보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SF 쪽인데 이쪽이 이제 각광받으면서 정보라 작가도 뜨고, 또 반대로 그런 이제 작품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가 또 더 SF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기도 하고요. 김초엽이라든가 뭐 천선란이라든가 제가 지금 읽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정세란 같은 경우에도 원래 문단 작가인데 이른바 SF 이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갖고 쓰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면 사실 SF하고 판타지가 그렇게 막 딱 구분이 딱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이 있던 차에 저는 이제 러시아 문학 박사니까요. 러시아 문학의 SF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에는요. 과학소설 하면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설인데 과학이 들어간 소설이다라고 규정을 해주는데요. 러시아에서 쓰는 용어는 과학 환상입니다. 나우치나야 판타스티카. 과학 환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추리 탐정소설 또 따로 있어요. 제텍티브 해갖고 또 따로 있고 이런데 제가 그냥 체감하는 느낌으로는 안 끼워주네. 과학소설, 그 다음에 이런 탐정소설, 이런 건 안 끼워주네. 네. 니들이 아무리 잘 써도 글쎄 니들이 도스옙스키 톨스토이 저쪽에 들어가진 않을 거야. 약간 이제 그런 좀 뉘앙스를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서적을 가면 항상 이렇게 따로 진열돼 있거든요. 이쪽에 그 탐정소설, 뭐 SF소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환상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그 영어의 사이언스 픽션보다 더 못한 어떤 취급이 느껴지지 않나 싶고요. 우리 문학에서 장르 문학보다 더 어떤 배타적인 그런 입지를 취하는 게 그 소련 문학에서 러시아 문학에서 SF 소설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야말로 주류 문학이 아닌 비주류 문학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을까 살펴보면은 그 이제 혁명, 양차혁명, 그 다음 또 양차대전, 다 이제 그 격동기를 이제 겪는 중에 특히 이제 러시아는 혁명이라는 자기 그 국가 안에서 엄청난 이제 진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소설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고립기라든지 이쪽은 이제 찬혁명 쪽이죠. 그 다음에 긴가 아닌가 하지만 조금 반대쪽에 이제 섰던 뭐 벨리라든지 블록이라든지 뭐 파스테르나크라든지 뭐 많습니다. 제가 채널에 많이 소개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소설이 쓰여지는 와중에 특히나 혁명을 전후해서 1917년, 그 다음에 이제 혁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내란이 이제 끝이 나고, 레닌이 블라지미르 일리치 레닌이요, 네프 시대, 뉴 에코노믹 폴리시, 뭐 이러죠?
네, 그래서 신경제 정책을 이제 실시를 하는데요. 그 네프 시대에 여러 문화 다방면에서 발전이 많이 됐거든요. 되게 활기를 띠던 시절인데요. 과학도 예외가 아니고 문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들은 순문학의 자장 안에서 논했던 작품들이에요.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저는 초점을 여기다 찍을 거예요. SF에. 그래서 SF 관점에서 보면은 어머, 니들이 SF의 고전이었네. 니들이 바로 SF 원조였네. 라고 생각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많이 찍고 있죠, 그죠? 불가코프의 개의 심장 대표적이고요. 개의 심장은 이제 개를 잡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막 죽은 아직까지 바이탈 사인이 조금 남아있는 혹은 끊겼더라도 어떻게 조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합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의 몸에다가 사람 뇌랑 이 생식기를 합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가코프가 쓴 소설 중에 제가 아주 꼼꼼하게 읽지는 못했는데 논문 쓰면서 이제 훑어보고 또 영화가 있어서 이제 영화도 한번 훑어보고 이랬는데 운명의 알 혹은 치명적인 알이라고 이제 번역되는 소설이 있습니다. Fatal Eggs인데요. 우리가 이제 알인데 이거 영어본을 보면 Fatal Eggs니까 달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에그는 달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걀이 아니라 에그는 그냥 다 알이잖아요. 엘리펀트 엑, 코끼리 알. 그럼 코끼리 알이 어디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알이라는 뜻인데요. 어느 연구소에서요. 식량 이런 거 연구소에서 달걀이네요. 그거를 이제 부화를 가서 관련이 없는 건 아니네요. 부화를 촉진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부화를 빨리 해가지고, 그럼 닭이 빨리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닭을 빨리 키워가지고 이제 뭐 내보내는 거죠. 식재료를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배송 착오로 닭의 알이 와야 되는데, 에그가 와야 되는데요. 이 각종 reptile들의 각종 파충류들의 알이 배송이 된 거예요. 뭐 뱀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뭐 진짜 막 코모도 도마뱀 막 이런 것들 온갖 파충류들의 알이 이제 배송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과학적인 부분은 다 놓쳤지만 무슨 광선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슨 광선을 막 쐈어요. 계속 쬐니까 얘들이 이제 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뭐 타조라든지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거위라든지 뭐 칠면조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뭐 뱀 막 도마뱀, 막 악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이제 불가코프는 기본적으로 풍자에 굉장히 강한 작가고 부정의 파토스, 제가 이제 이런 표현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판 이제 대소동으로 진짜 악마의 대소동으로 이제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SF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제가 찍었나요? 자매진의 우리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디스토피아 소설의 이제 고전이고 어떤 미래 세계를 상정하고 한 거죠.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잠시만요. 비슷하지 않아요. 조금 전인데요. 한 10여 년 전인데요. 1908년에 보그다노프라는 사람이 소설을 쓰거든요. 그게 붉은 별인데요. 보그다노프는 1873에 1928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19세기 사람이고요. 이제 고리끼하고 더 세대적으로 이제 가깝겠네요. 근데 붉은 별 좀 재미 당연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근데 붉은 별에 대해서도 이 채널에 이제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 붉은 별은요. 화성 이야기인데요. 이 화성을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화성을 체험했던 사람의 수기가 이렇게 배달이 되면서 그거를 이제 공개하는 그러니까 1인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얘네들이 과학자이면서 탐험가이면서 우주 비행사이면서 동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그 화상 탐사 그 다음에 화성 발굴 개발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유토피아 계획과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설 자체를 보면 거기서 이제 화성에 우리가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묘사되는 게 사실 애시당초 볼셰비키들이 꿈꾸었던 사회가 저런 것이었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SF의 이제 외피를 가지고서 보그다노프도 혁명가였으니까요. 그다음 정치가였고요. SF의 외피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건설하고 싶은 어떤
세계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실 그 점에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더 가깝다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유토피아의 전통을 잇는 SF 붉은 별이 쓰여진 거고요. 한 10여 년 뒤에는 그거에 반하는 디스토피아 혹은 안티 유토피아 소설인 우리가 이제 쓰여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문학의 자장 안에서 SF의 소설이 이제 이러게 저러게 이제 쓰여졌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본격적인 의미의 SF라면은 조금 더 이제 기다려야 됐을 건데요. 바로 이제 이 사람입니다. 스트루가츠키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하면서 조금 찍어 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짧게 얘기를 하면은 스트루가츠키는 형제라고 이제 브라더즈 스트루가츠키 자, 브라제, 스트루가츠키 형제인데요. 아르까지 보리스 스트루가츠키 요즘은 이름 다 쓰기도 하더라고요. 코헨 형제 감독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코헨 무슨 코헨 워쇼스키 또 형제들이었는데 자매들이 됐잖아요. 그것도 이름을 써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르까지는요 25년생이에요. 91년에 죽었고요. 보리스는 33년생 그러니까 좀 우리식으로 하면 터울이 많이 지는 그런 이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되게 좋고 공동작업의 효율성이 되게 높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동생은 2012년에 이제 죽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 SF 소설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일본 문학을 전공을 했고요. 한 사람은 이제 천문학 전공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그 전공의 수준이 조금 저속하게 표현을 할게요. 그냥 단순히 학부 졸업한 수준인지 그것도 수업 내 땡땡이 치면서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이 뭐 석사 박사 다 하고 뭐 연구원 수준인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주 그 분야에 막 이렇게 해박한 지식이 있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연구소 같은 데서도 일을 하고 일본 문학을 조금 했으니까 그 동양적인 어떤 그런 정치, 동양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국화학화를 반 정도 되게 재밌게 지금 읽었는데요. 이렇겠구나 싶은 게 서양인들이 이 경우는 미국인이죠. 미국인이 보는 일본의 문화는 굉장히 이게 낯설게 하기 기법인 거예요. 도드라지 먼 거죠. 근데 그들이 보면 우리도 일본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것이고 제가 마찬가지로 좀 큰 충격 속에서 미뤄뒀던 그 스탠리 큐브릭이 아니라 리들리 스콧 감독의 감독의 라스트 듀얼을 봤는데요. 이제 그 영화의 주된 줄거리가 물론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그것보다도 그것과 나란히 중세의 풍경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하는데 제3자의 시각으로는 이 경우에 이제 제가 제3자죠. 서양 대비 이제 동양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 시점에서의 중세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낯설게 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때 사람들은 저렇게 살았구나 싶고 영화를 보면서 뭔가 되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다들 가해자이고 다들 피해자이고 이건 뭐 여성이 약자니까 여성의 편을 우리가 또 들 수도 있죠. 일정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감독도 여성한테 초점을 더 맞춰서 진실인데 이쪽은 한 번 더 진실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피에르에 의한 진실, 아니 장 크루즈에 의한 진실, 이거는 또 자크 르그리에 대한 그의 진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마그레트의 진실인데요. 그게 더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각자 다 자기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부각되는 당시 프랑스 찾아보니까 샤를르 6세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프랑스의 법적인 제도라든지 정조관념이라든지 남녀 어떤 성관념이라든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과학인데요. 그 성관계를 할 때 여성이 쾌감을 느끼지 않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강간을 당해서는 절대 임신이 될 수 없는 거죠. 달리 말해서 임신이 됐다면 강간이 아니라 화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재판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재판관이 이거는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지금 이제 그 SF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과학이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입 닫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이제 마스크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보적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으로 그것이 최대한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지 이게 절대로 절대적인 거는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 점들을 이 보리스 이제 스트루가츠키는 알고 있었겠죠.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천문학 전공자니까. 그러니까 즉 작품 속의 과학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올 거고 뭐 이런 것들요. 근데 요즘식 개념으로 말해서 하드
SF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은 느낌으로는. 하드 SF라고 하려면 이제 테드창 같은 그런 경우잖아요. SF적인 장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그 과학적인 어떤 정황 자체, 사실 자체, 그거를 사건과 더불어서 굉장히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러저러한 이제 배경 속에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소설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생물 연도를 짚었는데, 이제 근데 습관인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들은 5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대표작은 주로 60, 70년대다. 이때가 이제 그 러시아는 정치가 중요하죠, 여러분. 브레즈네프 시대입니다. 브레즈네프는 누구냐면요. 스탈린이 1953년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말렌코프가 누군가가 잠깐 앉아 있다가 이제 알다시피 후르츠초프가 와서 이른바 해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르츠초프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죠. 브레즈네프가.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소련 내부에서는 어쨌거나 브레즈네프 때 굉장히 그 소련이 강성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블라지미르 멘쇼프 감독의 모스크바는 눈물을 빚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1979년에 나왔는데요. 제가 4, 5살 때 이제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일종의 국민 영화예요. 근데 영화 내용 자체는 1, 2, 3 여자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쳇말로 공순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는데 1, 2, 3 모두 다 또 연애를 하죠. 다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1, 이 주인공이 까짠데요. 얘가 이제 그 방송 기사하고 살짝 이렇게 썸을 타게 되는데 진짜 한마디로 진짜 딱 그거예요. 한 번 했는데 됐다 해갖고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이렇게 할 때는 얘가 의도한 건 아닌데 교수 딸인 것처럼 이쪽에서 알게 됐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약간 거짓말을 한 게 됐어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공순이더라. 공장 직공이더라. 이걸 이제 아니까 남자가 당연 등을 돌리죠. 애는 뱃속에 생겼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쪽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랑은 당연히 이제 결별이 되는데요. 이 영화가 다루는 거는 이 부분이 아니에요. 20년 뒤에요. 인생은 40부터 시작된다. 우리 식으로 하면 60부터 시작된다는데 40에 이제 얘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1, 2, 3 다 이렇게 사는데 2는 되게 유명한 스포츠 선수랑 결혼했는데 사랑은 하지만 인생이 좀 구리구리하고요. 3은 그냥 똑같이 자기랑 비슷한 평범한 공돌이랑 말하자면 다른 직공이랑 결혼해서 그래도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고 있고요. 이제 1번이 이 까짜인데 까짜는 미혼모예요. 그쵸? 애를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냥 공장 직공이지만 주경야독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큰 회사의 CEO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남자를 만나서 또한 사랑하게 되고, 근데 또 이 남자는 이 여성보다 지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일은 하긴 하는데 박사급 연구원이 아니고 약간 조금 더 밑에 있는 엔지니어 같이 이렇거든요. 하지만 둘이 사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자, 결론은 딸도 있고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거는 뭐냐면 브레즈네프 시대의 우리 러시아, 소련, 이 모스크바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 네가 정말 시골에서 갓상경한 촌놈이라도, 심지어 여자라도, 그 다음에 네가 고졸이라도, 중졸이라도 네가 노력하면은 너는 진짜 이렇게 멋진 회사의 CEO가 될 수 있고, 네가 약간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미혼모의 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이 얼마나 좋아. 네가 애 맡기면 너만 노력하면 너는 공부해서 대학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원래 고졸이었던 것도 중요하잖아. 결국 너는 대학 졸업장도 있고 네 꿈은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 하는 식의 이제 그 체제 찬양적인 그런 이제 영화인데요. 바로 이제 그런 무렵에 이 스트루가츠키 형제가 작업을 했고 많은 SF 작품을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즈네프도 되게 그 후르초프에 비하면 딱딱했던 걸로 제가 배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탈린식의 그런 공포정치, 그런 엄혹한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SF가 창작될 수 있었겠다. 이게 1번. 또 2번은 뭐냐면, 서방의 이 무렵을 생각을 해보면 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갈 건데요. 60, 7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뭐 막상 생각하려니까 떠오르는 게 없네요. 뭐 해밍웨이의 이런 턱수염, 가죽 자켓 이런 것들일까요? 되게 이제 자유분방하고 그냥 뭐 디스코 문화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 소련에는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배출할 수 있는 창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SF 쪽으로 갔다. 근데 이 SF를 만약에 검열을 심하게 했으면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SF는
깡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래서 순문학은 검열을 좀 더 했을 수 있지만 SF는 그만큼의 가치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그냥 풀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저주받은 도시인가? 아, 그 책을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저주받은 도시도 저기인데 그 재미있는데 그 저주받은 도시는 페테르부르크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자기식으로 이렇게 풀었고 얘네들이 스트로가츠키 형제들이 그 혁명 때 그다음에 스탈린그라드 공방전 때 정말 죽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먼저 나갔나 형이 먼저 나갔나 이랬는데 다른 형제는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알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을 쓴 도시인데요. 그 저주받은 도시 뒤에 보면은 드미트리 글로브스키인가 하는 이름의 이제 또 다른 그 후세대 SF 작가가 있는데 스트로가츠키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 같으면은 토크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개그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또 어떤 보다 더 살기 좋은 미래 사회에 대한 표상, 미래가 아니라면 다른 사회에 대한 표상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는데 자유롭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소련에서는 그런 장르가 그런 채널이 없어가지고 다 SF에서 그거를 풀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는 좀 일리가 있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아무튼 이제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이 얼마나 이제 재미있냐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광고할게요, 여러분. 재미있더라고요. 자,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러냐면은 영미권, 특히 이제 미국 SF의 거장 PKD, 그 지금 누구냐? 테드 창 이전에요. PKD, 필립 K 딕. 필립 K 딕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테드 창이 나오기 전에 필립 K 딕이 있었는데, 필립 K 딕이 그 SF의 셰익스피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SF의 모든 주제를 거의 섭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도 너무나도 재미지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헐리우드의 감독들이 제일 사랑한 SF 작가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알고서 본 경우도 있고 모르고서 본 경우도 있고요. 뭐 마이너리 리포트라든지 뭐 임포스터 엄청 엄청 많은데 그 정도로 이제 그 스토리가 좋고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그다음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면은 글 자체도 그러니까 소설로서도 뛰어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립 K 딕 이제 문학상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필립 K 딕이 있었다면 미국에 아마 소련에는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내에서 인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 흥미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러시아 소설은 뭐, 저희가 뭐 러시아 소설 읽으면서 재미를 보려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것이 SF 문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K 딕 소설 같은 경우에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나 소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금 소련 문학에서 SF 소설 제일 잘 쓴다는 이제 스트로가츠키 형제의 작품을 봐도 그런 이제 그 미국식 SF의 흥미를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아니고 이제 그 러시아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어떤 SF 소설의 독특한 매력이 있다. 그게 뭔지를 제가 이제 짧게 짚어드리는 일종의 홍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좀 논문을 좀 써보고 싶은 물론 이제 욕심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노변의 피크닉은 사실은 타르코프스키 때문에 먼저 알려지게 됐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소설 노변의 피크닉보다 영화 스토커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스토커를 보고 나서 노변의 피크닉을 읽었을 때 느낌은 쓸만하네, 읽을만하네. 하지만 이런 그냥 읽을만한 좀 재밌는 소설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윽한 걸작을 만들어낸 타르코프스키 네가 진짜 갑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환 과정에서 소설 노변의 피크닉에서 영화 스토커로 가는 과정에서 대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본 작업을 스트로가츠키 형제가 같이 했고 뭐 타르코프스키가 그 이동진이 말한 여러 감정들의 성격에 딱 적합할 것 같은데 사람이 인격적으로야 아무 뭐가 없죠. 괜찮은데 되게 독한 그 사람도 되게 독종인 거잖아요. 시나리오를 고치고 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근데 이 스트로가츠키 형제들이 드러고 치사해서 안 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감독이 우리의 영화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에 이렇게 되게 경외심을 갖고 감사하면서 이거를 마음에 들 때까지 이제 원고를 고친 거죠. 그래서
노변의 피크닉 소설을 읽으면서 그 연장선 상에서 스토커 영화를 볼 수 있겠다. 이것의 어떤 문학화 작업을 추적하는데도 뭐 그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노변의 피크닉을 좀 반복적으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지금까지 작업한 거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요 작품은 1972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72년이니까요. 이 작가들이 아직 젊으면서 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경험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에 그 어떤 기술 같은 게 이제 갖춰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고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소설과는 굉장히 다른 설정입니다. 이게 뭐 하는 소설이냐면요. 외계 생명체가 지구에 왔어요. 네. 스페이스 오페라 계열일까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페라, 외계 생명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주선을 타고 나가거나. 그래서 스탠리 큐브릭의 스페이스 오디세이 있잖아요. 그 2001 오디세이를 보면 그거랑 이제 타르코프스키의 그 솔라리스를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노변의 피크닉도 같이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소설은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외계 생명체가 들어왔어요. 지구로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는 순간, 그다음 그 이후에 펼쳐지는 어떤 일, 접촉, 충돌, 화해, 뭐 파국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외계 생명체가 왔다가 조용히 떠났습니다. 조용히 떠났고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을 갖고 뭐를 해야 될까요? 방문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필먼 방사점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필먼 박사가 밸런타인 필런 박사가 이제 뭐 제일 먼저 발견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자기는 발견한 거는 나만 한 게 아니고 나 이전에 무슨 학생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업적을 이제 이렇게 겸양의 표현으로 약간 축소하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핵심은 이 지구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우주의 어떤 특정, 물론 아주 긴 거리를 두고서, 권총을 쏜 것 같은 느낌의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이 6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자기가, 그러니까 필먼 박사가, 발렌타인 박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논문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과학적인 성취를 인정받고 뭐 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자기는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필먼 방사점 6개가 있는 곳은 뭐냐면은요. 그곳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몬트인데요. 이 소설이 진행되는 배경이 되는 도시인데, 하몬트인데요. 그쪽에 이제 외계인들이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위험구역인 거예요. 이거를 지대라는 이름으로 진짜 존 오브 인터레스트 할 때 그거예요. 진짜 관심지역으로 딱 묶어가지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방문한 게 아니잖아요. 방사점이 지금 6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기구가 있어요. 이걸 관리하는 국제기구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몬트란 말이에요. 여기 하몬트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그 소수의 훈련된 정예 연구자들과 이제 그들을 돌봐주는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구역에 뭐를 남겨두고 갔을까요? 외계인이? 그게 이제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거를 밝힐 거예요. 근데 이 필먼 박사가 소설 3부에서 딕하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리처드 누넌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논문 쓰자면 그런 거 말 뽑아 쓰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바로 크게 4종류인가가 뭐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용처를. 자, 이거는 연필이고 뭐를 이렇게 쓰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딱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와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뭔지는 알겠는데 뭔가 정체는 확인이 됐어요. 이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용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연구 중이에요. 또 하나는 말로만 듣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게 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쪽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어떤 증언이라든지 관찰자의 어떤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뭔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세 부류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 구역 이 우리한테 주는 이제 4번째 선물은 뭐냐면은 안 좋은 의미로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구역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큰 영향을 주로 좋지 않은 쪽으로 이제 미친다는 건데요. 이 대목에서 이 외계인의 방문으로 인해서 형성된 구역은 굉장히 그 과학 SF보다는
전통적인 어떤 신화적 판타지의 느낌을 줘요. 약간 주술적이고 마법적인 그런 느낌까지 이제 준단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세팅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필먼 박사의 이제 인터뷰로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소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주인과 이 우주인? 외계인? 외계 생명체와 이 인간의 정면 충돌을 다루지 않고 다녀갔다. 방문의 흔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흔적을 가지고 뭐를 하는 어떤 인간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러시아 문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 자체가 아니라 그 직후에 서사가 시작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미국식 SF의 그런 재미는 포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식의 재미를 추구한다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러시아 문학 특유의 황량함이라든가 쓸쓸함이라든가 오묘하게 어떤 철학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설도 그 진짜 미국 소설처럼 정계, 학계, 재계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요. 뭐 깡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거래하는 사람들요. 그냥 마피아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액션,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뭐 이거 그 다음에 타르콥스키도 그 부분은 없는데 뭐 찍기에 따라서는 액션을 넣고자 하면은 뭐 헐리우드라든지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봤던 뭐 홍콩 누아르 액션 같은 거,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별로 액션 좋아하지 않아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제 그것도 넣으려면 얼마든지 이제 화려하게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소설에서 되게 이렇게 속도감 있게 어떤 액션에 대한 묘사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액션 장르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검은 소설로 누아르로 보기에는 다른 부분이 이제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읽어보면 이제 러시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명하고 지명에서 러시아 냄새가 거의 없다. 여기 추천사를 어슐러 르긴이 썼거든요. 어스치 사람들 쓴 그 어슐러 르긴, 판타지 문학의 그 정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어슐러 르긴이 썼는데요. 어슐러 르긴은 이제 이 소설의 그 배경을 대략 북미나 캐나다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뭐 술집 주인 이름도 어니스트고요. 술집 이름은 보르시치고, 호텔도 뭐 메트로폴, 그 다음에 거기서 리처드 누넌이 사업가인데, 누넌이 갖고 있는 커피숍이 아니라 술집 같은데 이름이 10 minutes, 5 minutes 뭐 그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다 보면은 약간 영미권 그런 유럽의 느낌을 주는데, 아직 캐나다, 그쵸? 캐나다나 미국 느낌을 이제 주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만화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국적 불명인 거죠. 코스모폴리타니즘인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역색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배울 때 순문학은 지역색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말로 이야기를,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그런 지역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쩜 이제 스토리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 도대체 뭐 하는 스토리일까요? 자, 이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게 SF고 속도감도 되게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이 쓰여진 70년대에 우리가 그때 쓰여진 소련 소설 뭐를 읽었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숄로오프라든지 솔제니친이라든지 뭐 플라토노프 같은 작가 있습니다. 파스테르낙도 조금 더 옛날이긴 하지만 비슷한 시기죠. 불가코프도 있고, 거장과 마르가리타 이런 거 썼고요. 그래서 보면은 같은 시기에 이렇게 다양한 소설이 쓰여졌다는 사실이 되게 좋고요. 짜릿해요. 네. 그리고 이제야 알게 돼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읽는 거가 좋죠. 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이런 소설을 읽으면 또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럼 소설의 내용은 무엇인가?